벽옷 청서. 벽오동 심은 뜻은. 시원한 벽오동 나무 그늘 아래 초가집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있는 선비가 있습니다. 벽오동 나무는 태평성대가 되면 봉황이 나타나 않는다는 나무로 알려져서 선비의 집들에 많이 심었던 나무죠. 그림 위쪽에 방심석전, 즉 명나라의 화가 심석전의 그림을 방작했다고 쓰고 그 옆에 첨제라는 낙관을 찍었습니다. 첨제는 강세왕의 또 다른 호인데요. 심석전의 그림을 그대로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계자원 화전이라는 청나라 때 화보에 나오는 판화를 보고 그렸습니다. 강세왕의 초기 대표작인 벽오청서는 묵법과 필선이 세련되고 기교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보통 화원들이나 직업화가들의 경우 그림은 잘 그리지만 글씨나 시가 떨어지고, 반면에 전형적인 문인들은 시와 글씨에는 능해도 그림을 못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강세왕은 글씨 잘 쓰고 시 잘 쓰고 그림까지 잘 그려서 시서화 삼절이라고 불렸습니다. 시서화를 고루 갖추기도 어렵지만 강세왕이 평생 추구했던 속기 없는, 즉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문인화라는 높은 이상에 이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강세왕은 궁핍한 시절이나 관직 생활 이후 여유 있던 시절에도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던 지성인이었습니다. 평생 속기 없는 예술을 향해 담담히 걸어갔던 강세왕의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이 있는데요. 1748년에 안산 청문당의 주인인 처남 유경룡에게 준 지상편도입니다. 지상편도라는 제목 좌우에는 감탄만 하자니 부족하여 글로 써서 기록한다면서 백거이의 인품과 문장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유경종의 발문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건물이나 난간 등의 윤곽선을 그릴 때 붓을 들었다 뗐다 하면서 꼬불꼬불하게 선을 그은 것이 특이합니다. 격조 있게 꾸며놓은 중국식 정원에 작은 배를 띄울 수 있는 연못이 있고 집채만한 태호석도 눈에 띄네요.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있는 하인들과 한적하게 논일고 있는 하기 모습 뒤에는 집주인이 느긋하게 앉아서 연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경물들은 대부분 묵빛으로 처리하면서 숲은 맑은 담채로 산뜻하게 채색하여 화면 전체에 생동감이 배어나옵니다. 젖은 붓으로 물기 있게 표현한 짙푸른 정원은 강세왕이 마음으로 품어온 상상의 정원이 아닐까요? 두루마리 왼쪽에는 한 늙은이 흰 수염 날리고 앉았으니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안다면 밖에서 무엇을 구하랴 라고 한 당나라 때 시인 백거이의 지상편이 강세왕의 필지로 써 있습니다. 표함은 평론가로도 큰 활약을 했는데요. 정선, 김홍도, 심사정, 강희연 등 당대 유명 화가들의 작품에 많은 화평을 남겼습니다. 그것도 의례적인 찬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작품을 밀도 있게 파악하고 그 특성을 간단 명료하게 포착했죠. 제자 김홍도의 행여 풍속도에 붙인 화제는 그림과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잘 그렸지만 강세왕은 조용하면서 기품 있는 조선풍의 남종산수화를 잘 그렸습니다. 산수대련을 보면 그가 구도와 구성, 붓과 무게 사용 등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남종화풍을 구사하였음을 알 수 있죠. 강세왕이 39세 되던 해인 1751년, 환갑이 넘어 병이 깊어진 이익이 무의구곡도와 도산도를 그려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이에 강세왕은 긴 답글과 함께 두 폭의 그림을 정성스럽게 그려 보냈습니다. 나이차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20년 이상 안산에 머물며 학문과 예술을 매개로 서로 이해와 우정을 쌓은 사이였죠. 표함은 도산서원 앞에 있는 맑고 깊은 타경담과 그 중간에 넓게 자리 잡은 반타석을 그리고 왼쪽에는 분천서원, 애일당 등을 그려 넣었습니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산과 강줄기는 마치 마의 오를 풀어놓은 것처럼 섬세하게 표현했고, 기존의 관습적인 화풍과는 다르게 원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왼쪽에 쓴 발문에는 이익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한 사연과 산수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썼습니다. 강세왕은 감상을 위한 순수 남종산수화도 그렸지만 이렇게 실경을 대상으로 한 진경산수화도 종종 그렸습니다. 1788년 9월 강세왕의 나이 76세 때 장남 인이 강원도 회양부로 부임하자 그곳에 머물면서 금강산을 비롯한 명승지를 여러 차례 유람했어요. 이때 기행시문과 7편의 수목소묘 작품으로 풍악장유첩을 엮고 금강산 길목에 있는 정자 피금정도 그렸습니다. 회양부 내에 위치한 주봉을 그림 한가운데 그린 백산을 보면 강세왕이 매우 감각적으로 그릴 대상을 골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앞쪽에 언덕을 배치하고 멀리 동백숲과 화전, 그리고 새채의 집을 그려 넣으면서 표암 특유의 붓자국은 감추지 않았네요. 이렇게 풍악장유첩에서도 표암은 전통화법에 얽매이지 않은 필법을 보여줍니다. 현재 강세왕이 그린 2편의 피금정이 전해지는데요. 삼성미술관 리움이 소장하고 있는 1788년작에서는 화면 하단에 피금정을 배치하고 여기에서 바라본 강 건너의 풍경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1789년 피금정에서는 화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산세를 과감하게 배치하고 피금정은 오른편 가장자리에 작게 그려 넣었어요. 즉 피금정이 아니라 상하로 길게 펼쳐지고 다시 끝없이 이어지는 압도적인 산세가 이 그림의 중심인 거죠. 강세왕은 산수화뿐 아니라 화훼, 사군자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고 화훼, 사군자를 그리는 정신이나 원리가 산수화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그렸으며 봉선화나 무 등 주변 식물을 그릴 때도 품위와 예술성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담채 위주의 화훼초충도 그렸지만 만년에는 묵죽으로 이름을 날렸답니다. 표암이 78세 때인 1790년 2월에 그린 난죽도는 채색을 사용하지 않고 수목만으로 그렸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대나무가 점하는 비중이 난초보다 훨씬 크죠. 대나무의 가는 줄기와 잎은 굵은 줄기와 달리 엷은 묵으로 톤의 변화를 주었고 가지를 좌우로 펼쳐 난초처럼 완만한 각도를 이루게 그렸습니다. 길다란 잎이 넘실거리는 난초의 꽃은 잎과 농도가 다르게 그려졌을 뿐 아니라 모두 다른 방향으로 피어있네요. 강세왕은 대각선을 중심축으로 사선과 여백을 다루는 감각이 뛰어나고 특히 사군자를 다룰 때 그 저력이 드러난다는 평을 듣습니다. 걸륭 황제의 천수연에 참석하러 중국에 갔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72세였지만 중국 화가들의 대나무 그림이 좋은 이유가 혹시 종이 때문은 아닐까 하여 중국 종이에 직접 그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치열한 노력이 있었기에 청죽도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전에는 사군자라고 해도 매난국죽을 한 벌로 짝 맞추어 그리지는 않았는데 이를 처음 이루어낸 사람도 강세왕이라고 합니다. 금강산 유람 3년 후인 1791년 정월, 병중의 강세왕은 붓을 달라고 한 뒤 창송불로 항록제명, 즉 푸른 소나무는 늙지 않고 학과 사슴이 일제히 운다라는 8자를 남기고 조용히 생을 마감했어요. 삶이 곧 예술이고 예술이 곧 삶이었던 이다운 마지막 이별 장면 같습니다.